자, 이제 4절 그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거기에 따른 이제 구제 수단. 여기서 이제 의무 불이행이라는 건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건.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의무를 이제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생한 사실 이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만 하면은 이제 그 채권은 이제 소멸되는데 의무 불이행이라든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구제 수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요. 중요합니다. 자, 로마체 1 불이행에 대한 이론입니다. 일반론. 자, 우리가 이제 국제법상이라든가 유럽법상에서 불이행 이론론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서로 이제 나라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됐는지, 그리고 각 나라가 어떻게 지금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구제를 받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84페이지에 봐도 불이행에 대해서 이제 법칙에 대한 모습들이 있는데 각 나라별로 있죠. 국제법이라든가 유럽법 계약 나왔고 독일에 대해서 나왔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봐세요. 불이행에 따르는 이제 구제 수단을 좀 보겠습니다. 구제 수단을 보면은 자, 불이행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은 그 불이행을 면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에 대해서 면책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예견 불가능한 불가항력에 의해서 면책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것이 상대방의 행위 결과인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제 예견 불가능한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외국의 사례인데 지금 우리도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처음에 보시면 이제 양가를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에 구제수단입니다. 불이행이 면책되는 구제수단. 그리고 거기 따라서 이제 계약의 해소라든가 감액 청구하는 거라든가. 이거 지금 우리나라 규율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자축에 보시면은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영미 보통법에 따라서 면책일세 구제수단에 대한 제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독일법상에 대한 구제수단이 어떤 게 있는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법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태도만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더 학자로서 더 연구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좀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민법의 태도 봅시다. 우리 민법은 대륙법에 속한 몇몇 법체계, 가령 벨기에법이라든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일정한 채무에 대해서 불이행이 채무자에게 귀책 가능한 경우에만 불이행에 대한 구제 수단을 인정한다는 거죠. 채무자에 대한 귀책 사유 또는 불이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인 경우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들 법칙에서 수단 채무에 대한 불이행이 인정되는 것은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해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리고 결과 채무의 경우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제공하는 인수 결과를 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충분하다. 자,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면책되며 그걸로 인해서 채무도 소멸한다. 누가? 채권자가 그렇다는 거, 채권자가. 그래서 채무자 유연부담주의에 따라서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상실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양가로이 채권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이행. 자, 채권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각 나라마다 어떻게 보는지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로마체 2.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우리 민법상 채무 불이행론을 보면 우리 민법은 방금 얘기했던 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행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제목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서 불이행의 포습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행을 세 가지로 우리는 크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보는데 그 밑에 보세요. 끝에 이행지체, 그리고 이행불능,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이 세 가지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불이행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민법상 채무 불이행, 자, 개념.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채무의 내용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야 될 상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 이게 지금 각각에 대해서 나오죠. 봐서 그 불능이에요. 그럼 그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 그 다음에 지체돼 이행 지체. 그 다음에 불완전하죠. 이행 불완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가로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 자, 채무 이행이 가능한데 채무자가 기책 사유 없이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행하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만약 채무자가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 이행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지연배상 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가 계약을 없다면은 이렇게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은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권리예요. 채권자의 권리. 그래서 지연배상, 전보배상, 강제이행도 있고 강제이행, 지연배상, 전보배상 그리고 이제 해제 또는 해제와 동시에 이제 손해배상 이렇게 또 구제수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반가르기 종류 이행지체 말 그대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데도 가능해져. 그러니까 이행지체라는 거는 가능한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또는 이행기가 도과하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유형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행지체는 그런 거고 이행불능은 채권 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서 급부가 후발적인 불능으로 더 이상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 생길 때 이때는 이행불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후발적 불능이라고 나와 있죠. 자, 불완전 이행. 채무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채무의 내용을 쫓는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이행이 될 때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한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요건을 좀 보게 되면은 요건은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단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무의 내용에 쫓는 이행이 행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 불이행 요건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반거리 1에 보면 채무의 내용에 쫓는 이행이 행하지 않아야 되죠. 예, 행해졌다면 불이행이 존재할 수가 없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넘겨보시고 두 번째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게 기책 사유죠.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겠어. 객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은 이행 보조자의 고의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볼게요.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서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서 이행하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 또는 사용인 거죠. 그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채무자의 자신의 법정 대리인, 이행 보조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고의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거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행 보조자 고의 과실도 다 채무자가 부담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타인을 이용해서 그 이익을 얻는 채무자는 이에 대한 위험 또는 불이익을 역시 감수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책임 기책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행 보조자 이행 행위를 하더라도 과실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의 의무 내지는 또는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면책 특약에 대한 효력을 봅시다. 면책 특약. 채무자는 우리가 계약은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상 채권자와 과실에 대한 면책 사유를 많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효력이 발생됩니다. 예. 그건 당연한 부분이죠. 이건 우리가 사인 간의 계약은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 두 번째 이제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는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요건을 얘기했고 이제 이행지체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부분을 다음에 보면 이행 불능,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불완전 이행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 이제 하나하나. 이 개념을 잘 적어주세요. 이 기준으로 이제 모든 그 채권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이행지체란 채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면 딱 두 개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 불능으로 가면 안 돼요. 불완전 이행으로 갑니다. 불완전 이행으로. 자,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행기를 도구하는 이럴 때를 이행 지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요건을 보면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행을 안 해야 되겠죠. 그게 해태라고 합니다. 해태. 이행을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확정 기한부 채무가 있고 불확정한 기한된 채무가 있고 기한을 정하지 않는 채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논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넘기시면 이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자, 확정 기한부 책임입니다. 여기서 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언제부터예요? 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확정 기한부입니다. 이때. 자, 여기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하지 않아도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러지만 체크해주세요.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 자, 지시채권 또는 무기명 채권의 채무자는, 자, 여기에 대한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했을 때 지체 책임을 집니다. 앞에는 원칙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오진 일단 도래하면 되는 거예요. 도래하면. 근데 지금 여기에 지시채권과 무기명 채권은 누가 해야 돼요? 소지인이 제시하면 그때 이제 지키지 않으면 이제 이행 지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심채무 또는 이제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두 개 또 나눠졌죠. 추심채무 체크해 주시고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고 채권자가 협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에만 이럴 때는 이제 이행을 최고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이제 세 가지가 벌써 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가지. 네 번째입니다. 쌍무계약상 확정 기한이 있을 때요. 체크해주세요. 쌍무계약상 확정 기한이 있는, 이때는 쌍무계약상이죠. 지금 양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이행에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체 책임을 집니다. 자, 보세요. 이행의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동시행하면 지금 쌍무계약이 있을 때는 어느 하나가 이행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행 지체 책임을 지게 돼요. 자, 이렇게 이게 되시죠, 이거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일단은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불확정 기간입니다. 불확정 기한. 부도 동을 치시고요. 자, 불하고 제가 동을 치는 이러할 때 이런 경우 조건이에요. 확정 기한일 때, 그 다음에 불확정 기한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채무 이행에 대해서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조건이죠. 이러한 조건일 때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체크하세요. 안 때부터.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한 걸 안 때부터예요. 알고 있을 때부터 아니라 안 때부터 지체 채무 부담하게 되고요. 자, 채권자의 최고가 행해진 경우에는 자, 체크해주세요. 채권자의 최고가 요번에 행해져서 채권자가 최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최고시부터 체크하세요. 최고시부터 대부분 도다입니다. 격제는 이제 발송이지만 자, 지체의 효과는 지금 이제 효과야.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날의 다음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최고가 도래한 그 다음날. 예. 거기다가 좀 체크하실래요? 안날, 그 다음에 거기에 도래한 날. 안날, 도달한 날. 예. 안날, 도달한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민감하면 이런 것도 물어봐요.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대신에 이제 앞에다가 서두에서 두죠.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불안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 이제 요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조건이니까. 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채무 이행에 관해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을 때 체크해주세요. 이행의 청구를 받을 때부터
자, 최고 후 이행지체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판례는 이게 이제 시기입니다. 발생 시기. 채무자의 이행 신고를 받는 날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한에 약정이 없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이행을 하게 되면 이행을 하면 되고 그 청구를 받은 날 도달할 때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위에 불확정한 기간하고 좀 연결돼서 볼 수도 있어요. 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한이 도달하지 않았는데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상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되었을 때, 이때도 이제 상실된 거죠. 상실했을 때 그 채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담보를 손상, 체크해서 담보를 손상, 감소, 하게 할 때, 이게 그 위에서 얘기하는 이익의 상실이에요. 이익의 상실. 체크했죠? 자, 그럼 보세요.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지금 하지 않았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파산 선고를 했을 때예요. 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는 이행기 이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체크해주세요. 채권자는 이행기 이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담보의 손상보다 담보의 감소 때문에 바로 은행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감소 때문에. 그러면 이행기 도달할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청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소라는 거는 내가 갑자기 집을 막 깎는 게 아니라 담보를 한 번 더 받는다던가 뭐 이러면 이제 집의 값어치가 더 떨어지죠. 그럴 때는 이제 제일 1순위인 근저당권자가 바로 그냥 실행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 때문에. 자, 이행기에 도래를 기다려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느긋한 사람은 도래기 이를 때 기다릴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행기 이전에다 실행을 해버립니다. 이행을 해버려요. 자,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 그 얘기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산의 이행 변제기 이를 때 뭐 다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방가로 3 기책 사유가 존재해야 되겠죠. 기책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앞에 1, 2, 3의 채무 책임이 돌릴 수 있는 기책 사유주다 이렇게 존재해야 되고, 네 번째 입증 책임은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이행 지체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이행 지체도 체크하세요. 채무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좀 다르죠. 채무자가 입증 책임. 그러니까 이행 채무 채무 지체 이행의 지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기책 사유에 대해서. 자, 이제 효과.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책임을 가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제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마지막 금전 채무에 대한 이행 지체에 대한 특칙입니다. 금전 채무에 금전 채무. 자, 거기다 체크해서 밑에 금전 채무 언더라인 쳤어요. 금전 채무의 채무자. 이행 지체에 대해서 과실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지금 돈 빌린 거예요. 지금 금전 채무라는 게. 채권자는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돈을 빌린 겁니다. 금전 채무는 대부분 돈 빌린 거예요. 돈 빌린 거. 네. 그럴 때는 특별한 증명 필요 없이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행불능. 이행 지체 끝났어. 이행불능 두 번째. 자, 불능은 그 발생 시점에 따라서 계약 성립 시에 이미 급부가 불능인 원시불능이 있고, 채권관계 성립 후에 비로소 급부가 불능인 후발적 불능, 이 두 개로 나눠진다.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급부 불능은 후발적 불능을 얘기하죠.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불능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행불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행불능은 원시불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후발적 불능에서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고요. 자, 요건. 채권관계 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야 돼요. 채권관계, 이 후발적 불능이죠. 지금 후발적 불능을 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가 좀 성립돼야 되는 거고요. 자, 넘기셔서 기책 사유를 본다면 급부 불능에 대한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채무자는 이행 지체 중에 급부 불능에 대해서 이행 지체에 대한 기책 사유가 있는 한 불능에 대해서 기책 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중 책임은 채무자가 입증한다. 네, 됐고요. 자, 이제 효과는 전보배상 청구권이 있고 해제권이 있고 대상 청구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상제 대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효과를 여러분들이 혹시 정리할 수 있으면 이걸 따로 간단하게 제목만이라도 정리해 주세요. 이행지체는 어떤 효과가 생기고 이행불능은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전보배상 청구권을 봅시다. 이행지체에는 없었죠. 지금 불능입니다. 불능. 급부의 전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 본래의 급부가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소멸돼 버리죠. 불능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에 가름해서 전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전보배상 청구권은 왜 발생하게 되냐면은 지금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지체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늦추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할 수가 없게 되면 이제 어떤 게 급부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급부가 지금 청구권이 완전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때는 전보배상 청구권으로 발생이 돼버려요.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보배상 청구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래 급부에 대한 청구권이 전보배상 청구권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채권관계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리고 원래 채권에 붙고 있는 보증채무, 질권 이런 거의 담보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보배상 청구권이 이제 발생된다. 그래서 전보배상 청구권은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 꼭 좀 명심해 주세요. 법정 해제권은 이제 마찬가지 앞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대상 청구권도 불능이잖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수용돼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대상 청구권이라는 건 앞에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을 가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수용이 되고 대상 청구권이 발생된다. 이건 이행 불능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상제의 대의입니다. 배상제의 대의.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서 채무자가 그 가액의 전부를 채권자에게 배상할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의한다. 네, 이게 이제 배상자 대의예요. 자, 그렇지만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일부만을 배상할 경우에는 399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399조는 배상자의 대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내용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밖에 없는 거죠. 자, 가액이 전부를,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를 채권자에게 배상할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의한다. 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경합은 여러분들은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은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요. 자, 보세요. 개념. 불완전 이행 또는 적극적 채권 침해. 이런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일정한 이행 행위가 행해졌어요. 그렇지만 급부 목적물이나 급부 행위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뭔가 완전하지 않은 거죠, 지금. 예, 그리고 나서 또는 이행에 관련해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급부 목적물이나 급부 결과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채권자의 법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게 불완전한 이행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매매 또는 유상계약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이제 불완전 이행에 속하지만 거기다 체크했어요. 매매 동그라미 치고 유상계약 동그라미 치고 이때 담보 책임, 매매 또는 유상계약에 있어서 이제 담보 책임 이때는 이제 불완전 이행에 속하지만 체크해주세요. 기책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하죠. 기책 사유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때는 기책 사유가 필요하지 않죠. 네. 이게 특징입니다. 체크해서 빨간 걸로 기책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불완전 이행은. 자, 인정하는 근거는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실질 근거는 채권 관계에서 구성 요소인 급부 의무, 그 다음에 부수적 주의 의무, 지금 부수적 주의 의무, 그 다음에 보호 의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는 게 나와야 돼. 그게 원인이 개념에서 나왔죠. 이미 제대로 내가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그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를 고지하지 않았죠. 설명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건 다 부수적 주의라고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의 법적 근거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390조에 있다. 자, 이제 요건을 봅시다. 요건도 이제 여기서 다 이미 나왔지만, 요건 첫 번째, 이행행위를 이미 했죠. 했고, 불완전한 이행해야 돼요. 둘째는 하자가 있는 이행이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자가 있는 이행에서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랬을 때는 이제 불완전한 이행이 돼요. 자, 효과는 손해배상 청구권 똑같죠. 그 다음에 계약 해지권 똑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이행과 똑같이 추한 청구권도 인정한다. 네. 거기서 추한 청구권만 체크했어요. 완전 이행 또는 추한 청구권. 그래서 완전 이행 추한 청구권은 그 뜻 자체를 보면 이제 불완전 이행이 되면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나오는 거죠. 당연히. 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불이행에 대한 이제 구제수단이에요. 구제수단. 구제수단을 보면 우리가 두 번째를 볼까요? 구제수단 체크를 해줄까요? 강제이행, 손해배상, 원상회복, 감액청구, 수선청구, 보충청구,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이행을 유보할 권리, 이런 것들이 다 구제수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줄 봅니다. 그 우리 민법에서는 감액이나 수선, 그리고 보충 청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자신의 이행을 유발 권리 또는 위발 권리는 동시행 한변에서 이제 그 이미 다뤄졌던 문제고요. 이거 유보하잖아요. 지금 연기되잖아요. 연기. 유보하는 거. 따라서 이제 여기 그 강제이행이라든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일별하고, 해지에 의해서는 원상 회복에 대해서 해지론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자, 이제 먼저 이제 강제이행. 강제이행이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국가기관의 국가기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빌려서 채무이행을 강제로 실행하는 경우. 강제를 이행하는 방법에서는 민사소송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되죠. 이제 소송을 해서 이제 지적강제라든가 대체강제라든가 강제를 해서 실시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민법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에 가면은 지적강제하고 대체강제하고 간접강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긴 간단하게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지적은 이제 직접 하는 거고, 대체는 이제 대신하게 되는 건지, 간접은 여기서 이제 간접강제를 먼저 볼까요? 뭐 대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간접강제 봅시다. 간접강제. 손해배상의 지급을 하거나 벌금, 압류 등 수단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급부 내용을 실현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중심이 뭐냐면 여기서 그 키워드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심리적 압박이 중요해요. 간접 강제는 우리가 이렇게 막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만 걸어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봐주시고, 자, 98페이지 양걸로 3 강제이행, 이제 강제이행하고 손해배상 관계. 강제이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손해배상 별도로 손해배상을 다시 또 청구해야 됩니다. 강제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 우리가 손해배상의 근거는 이제 원인은 두 개로 나와요. 하나는 채무불이행, 또 하나는 이제 불법행위로 나오죠. 그 중에 채무불이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제 불법행위 나올 때, 그때 이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배우면은 그대로 손해배상 배우면 이건 그대로 불법행위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근거.
사법상 손해배상 근거는 불법행위와 이제 그 채무불이행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채무불이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봐 주시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해자는 불법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채무자는 그 채무불이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면 피해자나 채권자의 손해 가운데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한다. 체크해주세요. 한정된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무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한정에서만 배상을 합니다. 자, 이제 방과루 1. 당사자, 상당 인과관계에서 여러분 형법에서 이미 배웠어요. 상당 인과관계.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과관계사를. 자, 여기서 393조 제2장에 보면은 통상손해라고 있어. 통상손해. 예. 특별손해가 있고 통상손해가 있으니까 특별손해는 특별한 손해이고 통상손해는 일반적인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통상손해는 이 두 개에 대해서 또 구별해 주세요.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체크해주세요.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게 통상손해입니다. 어떤 선행 사실이 있으면 그 후행 사실에서 보통 발생하는 손해를 말해요. 보통 발생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통상손해입니다. 자, 동주제 2항에서는 특별손해도 체크해 주시고, 특별손해는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손해를 의미하는 게 특별손해예요. 이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뒤에서 좀 있으면 좀 자세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따라서 통상손해에 있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그 규정이 되고 있고, 채무자는 자신의 예견 가능성을 문제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 규준되고, 그 다음에 상당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 두 개를 좀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다가 이제 그 설명을 미지리 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특별 사정에 대한 채무자에 대한 예견, 그리고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 체크해서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 이행기 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상당 인과관계에서 1차 손해와 후속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배상된 손해의 범위를 채무불이행과 또는 발생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는데, 우리는 이때 이 설은 책임 기속의 근거를 달리해서 390조와 393조에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완전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험성 관련설에 대한 해석. 위험성 관련 393조에 대해서 1차 손해를 기준해서 무한히 연속되는 후속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이걸 획정하려는 규정.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손해가 이제 불법행위 손해를 보면은 교통사고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데, 교통사고 나면 그 사람은 후유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평생 만약에 이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이제 손상이 온다면은 그 손상으로 발생한 이외 여성에 대해서의 그 손해까지 다 계산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위험성 관련설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따라서 393조에 대해서 후속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사정 거리를 획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통상손해는 어떤 사정에 관해서 채무자에 대한 인식 가능성에 문제함이 없이 위험 관련성, 체크해서요. 위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이다. 위험성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통상손해는 후속 손해에 대해서 1차 손해와 관련돼 우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1차 손해에 발생되는 채권자에 대한 위험에 대한 행위, 거기에 대해서 제기되지 않고 발생하는 손해에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 반면에 2항의 특별한 사정에서 의한 손해는 통상 손해에 속하지 않지만, 이게 지금 특별한 손해입니다. 특별한 상해에 대해서. 그래서 손해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 사정에 대한 채무자에 대한 예견 또는 예견 가능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채무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입니다. 그거 체크해 주세요. 채무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손해. 자, 이때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은 개별 사안에 있어서 당사자의 직업 나왔죠. 그 사람이 이제 이후에 발생되는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물의 종류, 거래 관행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예견 또는 예견 가능성에 대한 채권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 시기는 그 모두 이제 계약 체결 시에 이제 그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 손해에 대한 배상 요건에 대한 이제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가나다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좀 봐주세요. 이게 지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손해의 그 배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틀린 것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 손해 특히 이제 보통 손해보다 특별 손해 여기 지금 세 가지가 기준이 나왔잖아요. 요거를 좀 봅시다.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그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에 이른 경우에요. 소유권 이전 이제 이행 불능인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될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그 토지의 채무 불이행 당시에 교환 가격에 한한다. 네, 그렇게 나왔죠. 그러나 만약 그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해서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던가 이런 설명했겠죠. 이렇게 그 사정을 알았거나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매수인의 신축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게 돼서 그 손해가 적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건 보통으로 보면 안 되죠. 특별한 사정을 봐야 되죠. 이럴 때는 나아가 매도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 배상해 줘야 돼요. 여기 따른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데 어땠어요? 서로가 지금 계약을 할 때 여기다가 이제 토지에다가 신축 건물을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된다. 이게 특별 배상이죠. 특별 손해배상이죠, 이게.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커피 원두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이행에 의해서 제3자로부터 원두 커피를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역시 제3자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이행하고 싶어서 이행을 일부러 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래서 그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 그 당시에 매도인에 대한 제3자 사이에 원두 커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리고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통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고 매도인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럴 때에도 이제 특별 손해에 이제 해당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번에 이제 그 이행 불능으로 된 경우에 이행 불능입니다. 그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 불능 당시에 목적물에 대한 시가를 하면 돼요. 시가를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목적물 시가가 올랐단 말이죠.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 불능 시 당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등기 있죠. 금액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지금 그 올라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해만 하고 계세요.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요거를 벗어난 다른 지문이 나오면은 그게 이제 답이 됩니다. 특별 손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나면은 이 문제 있잖아요. 아까 문제풀이 얘기했는데 문제풀이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문제를 바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이 문제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찾아갈 수 있어요. 금전배상입니다. 금전배상 원칙. 금전배상 원칙이고 손해배상액에 대한 산정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손해배상 배상액에 대한 산정은 그 범위의 산정 방법이 나오죠. 산정 방법도 읽어보시면 그 특별한 건 아니에요. 내용을 좀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산정 그 기준시에 고려하는 건 이제 손해금전으로서 평가할 때는 사용료 그 다음에 시가를 고려해야 되고 뭐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행 불능인 경우와 이행 지체인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비교하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손해배상액에 대해 산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 불능인 경우는 어떻고 이행 지체일 때는 어떻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좀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닌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라 제가 설명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가로 과실상계입니다. 과실상계.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그 금액에 정해서 이를 이제 참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과실상계에 따라서는 39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이게 763조 쫙 뒤에 있어요. 강론에. 강론에 있는 내용도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손익에 대한 상계. 채무 불이행에서 채권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과 동시에 이익이 생겼을 때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그 이익을 공제합니다. 이익을 공제하는데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이제 손익상계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실상계하고 손익상계 이 두 개를 좀 구분해 주시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준용한다는 것.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을 봅시다.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이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계약을 정하게 되죠. 계약을 정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은 그 배상액에 대해서 입증을 곤란을 덜기 위해서 그 분쟁을 예방하자는 거죠. 예방하기 위해서 당사자들끼리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배상액에 대한 배정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얼마에 대해서 이제 배상하자 이렇게 약정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연후에 이제 배상액을 정할 때 이제 분쟁이 종결되는 것을 합의 또는 손해배상액의 합의를 서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특별한 내용들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조건부 내용을 잠깐 좀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요? 자, 또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예정은 채무 불이행을 정지 조건, 거기서 정지 조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넘겨서 원채권 관계에 대한 종된 계약이다. 채권 관계에 대한 종된 계약이 지금 얘기하는 이제 예정입니다. 예정.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별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밑에 방가를 손해배상 예정 계약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제한된다는 거죠. 근로계약 체크해서 근로계약 체크해주세요. 이럴 때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은 이제 제한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죠. 없다. 근로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로자 나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약관 규정에 관한 법률에서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중하는 지연배상금, 예, 이러한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제한되는 거고요. 이건 다 그 상대방한테 너무 이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라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배상액의 예정 계약의 내용이 측에서 사회질서의 위반, 당연한 거죠. 타인의 공박, 경솔, 무경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폭리를 얻게 되면 그 한도에서의 무효.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한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손해배상 예정 계약이 다 무효라는 거예요. 만약 계약을 작성했어도 이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위약금이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금전입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그 약정 목적에 따라서 체크에서 위약벌 또는 체크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렇게 이제 분류한다는 겁니다. 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위약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계약의 해지. 여러분들 이제 해지라는 뜻은 이미 알고 있죠. 그 뜻은 이제 과거로 소급하는 거와 이제 현재 그 장래효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알고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계속 나왔던 게 해지였죠. 해지가 아니라. 그래서 봅시다. 해지와 해지는 해지권자와 해지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그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형성권적 행사예요. 자, 해제란 이건 이제 뜻이니까 이제 마지막 봅시다. 보통 해지라 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 해제를 말한다. 예. 그리고 이제 해제와 취소의 구별은 이제 이거는 민법 총칙에도 얘기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읽어봐 주세요. 다시 그래서 이제 해제와 취소가 다시 한번 정립되는 그런 개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처리와 해제도 이제 구별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는데, 뭐, 이거는 단어 뜻 자체가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약정 해제는 당사자 계약에서 해제권이 미리 유보되는 경우에 그 행사 및 효과는 법정 해제와 다르게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당연한 거죠. 법정 해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법정 해제권은 모든 계약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종 계약에 특별한 원인이 발생할 때 보세요. 증여, 매매, 도급이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도 이제 해제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규제하고 약정 해제는 누구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법정 해제는 몇 개로 나눠져 있죠. 채무 불이행일 때 법정 해제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은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세 가지가 다 해제. 이게 법정 해제입니다. 약정 해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각종 계약, 우리가 이제 이거는 뒤에 나오는 강론에서 나오는 계약인데 그 전형계약이라 하죠. 전형계약. 전형계약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제 증여, 뒤에 넘기면 증여 체크해서 증여, 매매, 도급 이런 거에서 이제 해제권이 발동됩니다. 해제권. 자, 네 번째, 법정 해제의 요건으로서 기책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일단 뭐 이건 읽어봐 주세요. 사정 변경과 이제 해제권이 있어요. 해제권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계약 성립 시에 이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변경됨으로써 당초에 정해져 있는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강제하는 것은 신의 측상에 부당한 결과가 가져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의 내용을 고치거나 또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해제해서 변경된 사정이 적합하게 되면 계약 관계를 수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 판례 보세요. 판례와 마지막입니다. 판례와 일부 학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체크해서 판례 체크해주시고 부정한다. 사정 변경에 따르는 해제권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해제권과 행사. 해제권의 행사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전원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체크해주세요. 전원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조건 전원에다가 해야 돼. 전원에다가. 자, 이제 5줄 내려서 그러나 보세요. 둘, 6줄이네요. 그러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행사하면 충분하지만 반드시 공동으로 동시에 행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크해주세요. 공동으로 동시에 행사할 필요는 없다. 전원한테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서 해제권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르면 되고요. 해제권의 행사 기간이 미정인 경우에는 해제권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체크해주세요. 10년의 제척기간. 형성권 나오면 그 10년이에요. 이게 10년. 형성권 10년의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체크해주시고. 해제효과. 해제효과는 양가로 1번 보세요. 원상회복이라는 게 나왔죠. 원상회복. 원상회복에 대해서 지적효력, 업물 반환에 대한 원칙, 이런 것도 좀, 이건 이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읽어봐 주세요. 자, 원상회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548조 1항 단서의 해석과 제3자의 범위를 봅시다. 이거는 좀, 별표를 체크해 주세요. 빨간 거로 별표 좀 해주시고. 판례 이론에 따르면,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 효과에 기초로 해서 해제권의 행사에 이를 때까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이게 지금 제3자를 얘기하는 제3자.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 체크해 주시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자, 거기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 111페이지 양가로 3 해지와 손해배상. 지적 효력서에 따르면 해제에 의해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초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약속을 주장한 학자에 대해서는 해제의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권자에게 주는 손해는 현실적으로 그대로 넘기게 되므로 실제적 공평의 관점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유책인 상대방이 배상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 뭐 별다른 얘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판례 체크해 주시고요.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적 효력서를 취하면서 지적 효력서 체크해 주시고, 손해배상의 성질은 채무 불이행에 의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성질,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관계에 대한 존속의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점에서 청산관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선언한 것은 이론으로서 타당하다. 자, 손해배상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해지의 상대방의 해제 원인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권 발생해서 채무 불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귀책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고 이제 그 114페이지 해지의 소멸. 해지의 소멸. 시간 좀 빨리 했네요, 제가. 해제권의 그래도 1시간 갖게 됐네요.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지연배상과 함께 본래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외에 해제권의 포기 체크해주세요. 해제권의 포기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효 원칙에 의한 실효. 자, 그리고 제척기간에 대한 만료. 이걸로써 어떻게 돼요? 체크해서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도 좀 그 해제권의 소멸 원인 요거 좀 꼭 체크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체크해야 된 거 있죠? 채권자가 행사하지 않고, 당연하지 이건 안 물어보겠죠. 뭐 행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제권 소멸되겠죠. 그리고 지연배상과 함께 본래 이행을 청구할 때, 그때는 이제 해제권이라는 말이 이제 필요 없죠. 지연배상하고 이행을 청구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나오는 해제권의 포기, 실효 원칙에 대한 실효, 제척기간에 대한 만료, 이렇게 요거는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만료를 보면은 이제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 제척기간 걸린다고 앞에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0년. 자, 해제권의 특별한 소멸 원인으로서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553조에 대한 소멸, 불가분의 원칙,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이건 특별히 소멸한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우리가 해제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 해제권에 소멸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혼자 생각해 보는 거죠. 해제권이라는 게 과거 돌아가서 이제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해제권이 소멸하면은 그렇다고 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척기간에서 뭐 사라진다면 그 권리가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걸 청구할 때, 이게 특별한 소멸이에요. 특별히 소멸하는 경우는 내가 이행을 한다든가 다른 걸 청구할 때, 채구할 때, 이럴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해제권은 소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 소멸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4절인데 내용이 많은데 제가 많이 점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 같이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점핑한 것 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해 주시고, 자, 10분 쉬겠습니다.